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HMM 구현대상선에 대해서 종목 역총이 있어서 HMM에 대해서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마 해운업 관련해서 조금 뉴스나 여러가지 방송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현대상선 HMM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과거에는 750까지도 사실 좀 떨어졌었다가 현재는 24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해 있는데요. 사실 이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물동량이 좀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정부 지원책들이 많이 늘면서 사실 물동량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은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IMO 2020이라고 사실 환경 관련 규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제 컨테이너선의 연료가 이제 연료에는 이제 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제 원유에 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황이 최대 2.5%까지 원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0.5%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환경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규제를 맞추지 못하는 이제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선 자체의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輸수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자세히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림 모델이라고 이제 ROE를 바탕으로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거 추이를 분석하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보실 수 있듯이 당기순이익이 과거에 계속 적자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재 수익률 분석은 제외하도록 하고 절대가치 평가를 통해서 주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일단 좀 해운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이제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좀 운임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16년에 현재 HMM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국내 1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면서 사실 3, 4년 정도까지는 좀 해운업이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로 살아남은 현 HMM은 2017년 2M과 2M 플러스 H라는 얼라이언스를 협약을 맺었고요. 2018년 20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하고, 또 3대 얼라이언스인 D 얼라이언스를 이제 2019년 7월 정식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2030년까지 계약이고요. 그리고 해운업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는데 2M이 1위고요. 2위가 오션, 3위가 D 얼라이언스입니다. HMM은 3위 D 얼라이언스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선대 규모도 이제 컨테이너 발주를 계속하면서 2년 전에는 글로벌 11위에서 현재는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 한 3%인 글로벌 한 8위 정도 사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트에 가시면 있는데요. 일단 총 주식수는 이렇게 되는데 100만, 1000만, 3억 2670만 주 정도 되네요. 그거를 제가 이제 기입해놨고 현재 주식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공시를 사실 올해 12월 2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2,400억 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전환사채를 만약에 이제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희석되는 주식수가 이제 2,3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것도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주식수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제가 기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보고서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가시면 있는데, 이게 희석 주당 손익이라는 부분에 사실 전환사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한국산업은행이랑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제 HMM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기가 전환 청구 기간은 사실 올해부터 지금 돌아야 되는 게 있고 뭐 21년인 것도 하나 있는데 지금 전환 청구 기간이 사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47년부터 50년까지 이게 길게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HMM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큰 게 영향을 받는 요소인데 이것을 과연 전환 주식수로 포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사실 밸류에이션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치면 이만큼 주식수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주식수로 포함하지 않고요. 보통 그냥 여기 미래가치에서 이렇게 저 금액만큼을 그냥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우선 일단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걸로 구애를 보면 현재 주가가 약 14,000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3,800원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FCF 즉 잉여현금 흐름 잉여현금 흐름이 이제 뭐냐고 하신다면 이제 영업현금 흐름 여기 있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제 영업현금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인건비 벌어들인 돈에서 뭐 인건비, 뭐 법인세, 뭐 정말 뭐 매출원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펙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형자산 투자, 뭐 무형자산 투자 이런 거, 뭐 건물 짓고 배 짓고 뭐 이런 거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게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영구적으로 구해서 그러면 연간 한 5천억, 한 5,500억 정도 연간 잉여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주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약 53%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주가는 약 2만 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시총은 약 한 7조 4천억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림 같은 경우에는 ROE가 조금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사실 FCF가 더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 54%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14년도에 되게 높았다가 사실 운임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영업이익도 줄고 매출액도 사실 급감하였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컨테이너 그 상하이 운임지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6조에서 뭐 7조, 한 8조 수준까지 증가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다가 운임지수가 개선되면서 사실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에비타도 이제 2019년부터 사실 플러스로 돌아서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계 기준 변경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총 차입금을 보시면 차입금이 갑자기 한 3조 정도 증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상선이 직접적으로 바로 사서 만드는 경우는 드물고요. 물론 현재 정부 지원으로 현재 투자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사는 방식이지만 이제 보통 과거에나 일반적인 방식은 이제 리스를 해서 사실 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리스의 방식이 운용 리스와 이제 금융 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입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규정이 변경되면서 운용 리스나 금융 리스나 다 차입금에 포함시키게 됐고요. 이제 현대상선 즉 HMM 같은 경우에는 운용 리스가 많았기 때문에 운용 리스였던 금액이 다 차입금으로 잡히면서 차입금이 늘게 되었고요. 차입금이 잡히는 대신에 이제 에비타 감가상각비가 또 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감가상각 금액 자체가 이렇게 과거 한 1,000억 수준에서 2019년 1,000억에서 2018년 1,000억에서 2019년 5,000억까지 느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에비타가 흑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계적인 좀 이슈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뭐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화한 건 아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인 적자로 사실 마이너스였지만 올해부터는 플러스 한 13%까지 나타나면서 사실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에비타 마진도 2019년 이제 감가상각 비회계 규정 변경 이후 흑자 전환한 뒤에 3% 수준에서 2020년에는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에비타 금융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과연 이 회사가 이자 비용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하는 커버리지 비용인데요. 사실 4배 이상이 조금 우수한 수준인데 2020년 기준으로는 2.1, 2.4배로 사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차입금 의존도 또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총 차입금을 그러니까 회사가 결국 빌린 총 차입금을 이 총 자산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40%가 이상이면 사실 조금 재무 구조가 안 좋다고 평가가 되는데 70한 4% 수준 되죠. 이게 아까 리스 변경 때문에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74% 수준이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 부담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실적 추정은 대부분 이제 좀 애널리스트분 추정이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실 영구적으로 이제 한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다. 결국 25년부터 영구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다는 걸 제가 이제 평가한 건데 에비타가 사실 글로벌 선사들이 보통 한 10에서 15% 나오는 게 사실 과거 정도 평균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로 작성을 하였고요. ROE 같은 경우엔 영구적으로 한 6%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작성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190회차 전환사채가 전환된다는 공시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트 공시를 보시면 제가 꺼버렸네요. 네. 다트 공시를 보시면 이게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공시가 11월에 있었는데 이게 190회차 전환 사모사채가 그러니까 사모 전환사채가 이제 내가격, 즉 전환했을 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손실을 1150억 정도 잡았습니다. 회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적자 때문에 사실 올해는 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 같지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뉴스도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고 사실 한 2년 정도는 사실 이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 21년부터는 단기 순이익이 거의 한 5천억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 재무구조도 그때부터는 많이 개선이 되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사실 거의 한 40%까지 낮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약 53%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들이 신종자본증권이 만약에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돼 버린다면 그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 주식수에 이 주식수를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주식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면 사실 여기서 아까 차감해줬던 이제 신종자본증권 금액은 이제 빼게 되고요. 빼게 되면 현재 주가가 14,000원 정도 되죠. 14,0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한 12,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 14% 정도 하락해야 맞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주가가 사실 거의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밸류에이션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전환사채를 과연 내가 포함시킬 것인가 아닐까 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마 투자자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맡겨드리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린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차트 분석입니다. HMM 차트 분석입니다. 우선 좀 초장기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구주선입니다. 9주 동안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고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근데 사실 그때 매입을 했다고 쳐도 뭐 약 최고점으로 치면 한 3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보면은 26일선 후행 스팬이 호전되었고요. 주가보다 위에 있어서 호전이고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고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고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이 되었다가 호전이 될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구주선의 괴선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사실 매수하시는 데는 전혀 부담은 없지만 다만 앞에 이제 2000 거의 뭐 한 7년부터 한 5만원대 거의 48,000원대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었던 시절에 조금 물려 계셨던 이때부터 여기까지 좀 물려 계셨던 아마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 선행 스팬의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부분과 사실 이 부분에 길게 수염이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만큼 이 뒤쪽에서 사실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매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저항이 조금 거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추세성으로는 이제 확실히 상승 추세인 건 분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후행 스팬, 26일 후행 스팬 모두 다 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봉상으로도 뭐 사실 주가는 충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좀 과열권이긴 하지만 아직 RSI가 70 밑으로 떨어지는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가지고 계시다면 뭐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조금 안전하게 가신다면 만약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 그때 매도하고 다시 주가가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상회하게 되면 그때 재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봉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살짝 있는데 왜냐면 26일 후행 스팬이 이제 역전이 일단 되었고요. 물론 여기서 조금만 더 주가가 횡보하면 다시 이제 호전 상태로 갈 것 같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빠진다면 조금 역전될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역전이 이렇게 되면 조금 기술적으로 매도를 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호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제 역전되었다가 지금 같이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이럴 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이제 급락을 하면서 조금 추세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일단 횡보를 하면서 괴선들이 조금 뭉치는 형상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사실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그때 추세적으로 따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 일단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고 지켜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